요약집에 8페이지, 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자 9페이지에 부동산의 분류 있죠? 이거 꼭 한 문제 물어보니까 이거 정리할게요. 자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오니까 9페이지 찾으셨죠? 그리고 제가 요번 주 토요일 날 또 특강 할 건데 요거 가지고 할 겁니다. 하는데 보다 또 저번에 했던 것보다는 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융, 감정 평가 있죠? 이런 쪽을 공부할 거니까 요게 6월 달까지는 안 하면 1차는 저 거의 끝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푸지 위주로 막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예를 들어 뭐 투자론 하면요,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한 장 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기에는 최적의 이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요약집 사례하기에 경제적 부담도 큰데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참여하세요. 토요일 날 할 겁니다. 10시부터. 저번에 할 때는 좀 많이 시간이 지체됐는데 이번에 작전을 잘 짜서 딱 시간에 맞게끔 잘 끝내겠습니다. 또 작전을 잘 짜서 이렇게 요 갖다 놓을 거니까 저기다 한번 보시고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토요일 날 할 겁니다. 자, 부동산의 분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나중에 지적법, 지금은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토지를 28가지 지목으로 구분도 하고, 그리고 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 분류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 법에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주로 부동산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거 있죠?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특히 감정평가상 토지를 분류하는 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르면 감정평가함에 따라서 토지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먼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구분하는데, 택지는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이런 근처에 있는 땅 있죠? 이런 걸 택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이런 땅을요, 농지지역. 그 다음에 산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 이런 것들을요, 임지지역 해줍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대분류했다 해주고, 이걸 또다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택지지역은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전은요, 밭을 얘기합니다. 답은요, 논을 얘기합니다. 논. 그 다음에 용재림이라는 것은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 그러니까 가구용 목재 같이 품종이 우수한 나무들이 서식하는 산 있죠? 이걸요, 용재림지역. 그리고 탄이라는 건 수탄자를 얘기합니다. 힘을 신자. 그러니까 주로 땔감용 나무들, 잡목들이 무성한 이러한 산을요, 신탄림지역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가능하면 수익성이 좋은 땅으로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돈 될 만한 땅으로 다 바꾸고 싶을 겁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농지를, 다시 할게요. 임지를 농지를요, 택지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아니면 임지를 택지로. 그죠?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을 후보지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전환 중에 있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완전히 택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택지라고 해줘야 돼요. 요거는요, 예를 들어 농지가 택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택지로 만들려고 도로도 깔고 상수 하수도 하고 있고 이런 거 했다는 얘기죠. 전기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가 현재 택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택지 내에서 지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땅 있죠? 농지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땅, 이걸요, 이행지 이렇게 합니다. 이행지.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이행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혹 물어볼 때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답해 보세요. 현재 답지가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후보지입니다. 왜냐하면 답지는 농지죠. 그 다음에 상업적은 택지 아닙니까? 대분류 상호간의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 이렇게 택지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농지 내에서 지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진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 뭐가 돼요?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 얘기들을 여기 때 써 있을 건데, 여기서, 자, 헷갈리시면, 얘네들은 반드시, 얘네들은요, 후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호간,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요, 내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택지 내에서, 안에서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요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후간이내다. 후보지는요, 상호간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행지는요, 내에서 이런 표현 나와야 돼요. 요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대종상 후보다. 대분류는요, 상호간에,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다.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써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택지 부분이 그래도 우리 중개활동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택지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번에. 자, 이 택지라는 것은 이런 동네에 있는 이런 땅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으로 건물을 짓거나 지어져 있는 땅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런 걸 택지라 하는데,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사이사이에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하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철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없죠. 그러면 택지보다는 좀 넓은 용어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지금부터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 주택이나 상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예정인 땅을요, 지목이 되다 이렇게 합니다. 지목이 어떻다고요? 되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적법 했는데 지금은요, 용어 자체가 복잡하고 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들은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 지목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를 지목이 뭐예요? 되다 해줍니다. 그러면 공장용지는 지목이 따로 있어요? 장이라는 지목을 따로 씁니다. 그럼 요거보다 좀 넓은 개념이 있는데, 넓은 개념이 뭐냐면 주거용지,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예정인 땅까지 포함해서 이거를요, 택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택지는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고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만, 근데 이 택지하고 똑같은 게 건축법에서는요, 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지는요, 일개 토지로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이걸 전부 다 그냥 대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지만 소속 자체가 얘는요, 감정평가에서는 이런 용어 쓰는 거고 건축법에서 이런 용어 쓸 뿐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되셨죠? 어쩌거나 전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조금이 아니라 넓은 개념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뿐만 아니라 현재 하천으로 이용되거나 도로로 이용되거나 철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철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땅까지 모조리 합쳐서 얘를요, 부지라는 표현 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택지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또 다른 형태. 나지, 공지, 건부지다. 나지는요, 벗을 나자 써서 건축물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요,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정착물이죠. 예를 들어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건축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나지는요, 건축물이 아예 없는 땅이죠. 흙으로 된 빈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이죠. 요걸요, 건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죠? 자,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예요? 나지. 건축물이 있는 땅을요, 건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요,
나지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지를 하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들은요,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어떤 땅이든 어떤 지역이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아니면 녹지 지역이다, 어떤 땅은요 그린벨트 지역이다, 개발 지역, 이런 거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는 겁니다. 얘는 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공법상 규제는 받습니다. 다만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 있죠. 우리 민법상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지역권 아니면 임차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해줍니다. 근데 얘는 아직은 나지는요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같은 게 설정이 안 돼 있는 깔끔한 땅, 이걸요 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도 이용되지 않는 땅이라는 얘기는 농지나 임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택지 중에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빈 땅 있죠. 요걸 뭐라고요? 나지 이렇게 합니다. 이때 자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본에서는요 요거를 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씁니다. 이거는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가 일본의 용어까지 공부해야 되냐 뭐 할 필요 없는데 자꾸 좀 오래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출제에 들어가면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이 모의고사 같은 데도 언급하기도 하니까 안 하기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갱지라는 용어가 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둘 다 빈 땅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땅으로서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땅이죠. 이걸요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이 갱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갱지. 근데 공법상 규제도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도 있는 땅이죠.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같은 게 설정이 돼 있는 땅이죠. 요거를요 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지라는 것은요 어떤 땅이든 공법상 용적률 건폐율이 주어집니다. 건폐율은요 바닥 토지 중에 어느 정도까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냐 요걸 정해주는 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은요 층수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냐 이런 걸 정해주는 거를요 용적률 해줍니다.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었죠. 그리고 남겨놓은 땅 이런 땅을요 공지 이렇게 합니다. 공지. 이때 우리 일반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0층 정도 지을 수 있다 치자. 그러면 요거는 빈 땅을요 나지, 그 다음에 3층짜리 건물 같은 게 있다 이런 걸요 건부지라는 겁니다. 맞죠? 3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다고 치자. 이런 걸요 건부지다. 그러면 이 지역은 10층 정도는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치자. 그러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지가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10층 지으려면 얘는 곧바로 10층 올리면 되죠. 요거 구입했다가는 요 철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오히려 나지가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내가 10층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빈 땅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30년, 50년 된 낡은 건물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이 있는 땅을 구입하고 싶어요? 빈 땅 구입하고 싶다 하니까, 그러니까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나지가 훨씬 더 비쌉니다. 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는요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킨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요 건부 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근데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 땅이 있고 모텔이 들어서 있는 땅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가치가 더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빈 땅 같은 경우는 쓸모가 있어 없어요?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모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모텔을 서로 막 구입하려다 보니까 이런 땅들이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요 건부지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감정평가상 건부 증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용어들 정리해 볼게요. 자, 필지라는 게 있고 획지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요 하나의 필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요 하나의 필지다. 이거는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지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면적은 이게 조그마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면적이 단위가 아니라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됩니다. 옛날 구지번, 북서쪽에서 동남쪽까지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이게 부여됩니다. 57번지, 58번지, 59번지 이렇게 부여됩니다. 이런 거를요, 필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주로 옛날에는 지적법에 했는데 지금은요, 공간정보에 관한 법이라든가 등기법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인데 얘는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고 이렇게 필지별로 하나에 뭐가 부여돼요? 지번이 부여되는 등록단입니다. 자, 근데 획지는 그게 아닙니다. 획지라는 것은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요 정도 범위까지는 평당 얼마다, 요 정도 범위까지는 제곱미터 얼마당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이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거를 뚝 잘라 놓을 수 있죠. 잘라진 하나하나를 뭐라 하냐면 획지라는 겁니다. 예컨대 도로에서 이 산 쪽으로 갈수록 땅 가격은 싸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얼마다 평가하면 안 되고 조그만 도로 같은 게 있다면 뚝뚝 자른 다음에 요 정도는 제곱미터당 얼마다, 요 정도는 얼마 정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거를 잘라놓은 거를 뭐라고요? 획지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는 주로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들을,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요? 획지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는 전혀 별개의 용어입니다. 내가 울산에 있는 땅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필지는 하나죠. 그럼 면적은 무지하게 넓을 겁니다. 그렇지만 획지는 지역마다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획지는 뭐 굉장히 작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필지와 획지는 전혀 별개의 용어니까 필지는 획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용어를 정리하는데 이렇게 도로에 접한 면이 하나도 없는 땅, 이걸 눈멀 맹자 써서 맹지 이렇게 하는데 이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물을 지어도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나간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도 소유자가 있어 없어요? 소유자가 있으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갖고 요 정도는 돈 좀 줄 테니까 이용하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예 이게 사들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땅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렇게 변했죠. 그러면 이런 모양의 땅을요, 요것도 대지라는 용어 쓰는데 요거는 자루 모양 대자입니다. 자루 모양처럼 돼 있다고 해서 한문으로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메고 다니는 자루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요, 자루 모양 대지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볼 때는 반드시 한문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있죠. 오디자 써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나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 짓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긴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코가 깨져요, 안 깨져요? 이마도 깨져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정지 작업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깎은 다음에 여기다 건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이런 땅을요, 법지, 이렇게 합니다. 법지. 요거는요,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적공부소관청에서 지적도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적도 작성할 때 여기서 한번 잘라요. 자른 다음에 소유권을 부여하겠다. 소유권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얘는 윗집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소유.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지만 활용실은 거의 없죠. 건물도 못 짓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애들하고 미끄럼이나 타야 되겠네요. 별 거의 쓸모가 없는 이런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최대한 밀려왔을 때, 찰랑찰랑 밀려왔을 때를요, 최고 만조 수위선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도를 작성해서 소유권을 부여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이런 걸로 바닷물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넘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지적공부를 작성해서 갑의 소유다. 지적공부는요, 토지 대장 아니면요,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여기서부터 이제 지역도 작성해서 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직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개인의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은 없지만 소유권은 없다는 얘기죠. 비어 있지만 그 활용실익은 높아요, 낮아요? 높다. 왜냐하면 당장 막 물이 올라오는 건 아니죠. 30년이고 100년이고 막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물이 안 들어오니까 정부 땅이니까 정부로 허가를 맡아서 건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해수욕장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은 없지만 여기서는 소유권이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없지만 활용실익은 많은 바닷가에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요 빈지 이렇게 합니다. 빈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 정리해 볼게요. 소지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한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땅, 그러니까 태지가 택지 아닙니까? 아까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농지라든가 임지를 얘기합니다. 농지나 임지 이런 것들을요 소지 이렇게 합니다. 자, 개발이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들어가야 개발이지 아직 농지나 임지는 개발이 안 돼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화지는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고압선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할 때 선화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는요 이렇게 강이 있는데 홍수가 나는 바람에 강둑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넘쳤다. 그럴 경우는 나중에 며칠 지나면 원상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다만 농작물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네요. 근데 강둑을 무너뜨리면서 물이 넘쳤다는 얘기죠. 이때는 원상 회복이 안 되고 강물로 잠기게 됩니다. 이런 땅을요 포락지 해주는 겁니다. 포락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여러 다양한 용어들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안지라는 것은요 도시 토지 중에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방치해 놓고 있는 땅 있죠. 그런 땅을요 공안지. 어떤 사람이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소문이 났길래 근처에 있는 땅을 이용도 안 하면서 막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나중에 집가 올라가면 팔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투기적 목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이런 땅들을요 공안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유지는요 공안지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시 토지가 됐든 농촌 토지가 됐든 어쨌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다면 다 뭐예요? 유휴지라는 표현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년 된 인삼을 수확하고 나면 곧바로 씨를 뿌리면 잘 안 자란대요. 왜냐하면 5년 정도 걸쳐서 땅속에 있는 영양물을 쏙쏙 다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 2년 동안 푹 쉬게 한 다음에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이렇게 지력 회복을 위해서 1, 2년 쉬고 있는 땅 있죠. 이런 걸요 효한지 해줍니다. 효한지. 그 다음에 한계지는요 여기저기서 한계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택지입니다. 택지. 택지는 도시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 도시가 이제 커나갈 거 아닙니까? 커나가면서 논밭을 잠식해 나갈 겁니다. 임야 같은 거. 이때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 맨 끄트머리에 있는 땅을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 해주는 겁니다. 한계지. 그 다음에 표준지는요 나중에 정부에서 조세라든가 보상금 이런 거 책정하려고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지 해줍니다. 이 표준지는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땅이죠. 가격도 거의 평균적이고 그 다음에 용도라든가 위치 같은 것도 거의 평균적인 땅이죠. 요걸 뽑아내서 평가해 놓은 거를요 표준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요걸 기초로 해서 개별 공시가 이런 걸 결정합니다. 이렇게 지가 공시를 위해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을 뽑아내 놓은 거를요 표준지. 그 다음에 자 표본지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요거는 지가 상승률 같은 거 조사하려고, 지가 조사 같은 거 하려고 지역마다 무작위로 막 샘플을 뽑을 수 있어 없어요? 샘플링 하는 거, 통계학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통계에 샘플을 막 뽑아놓은 거 있죠? 이런 걸 표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가 상승률, 변동률 이런 걸 조사하려고 지역마다 무작위로 막 몇 개씩 뽑아놓을 수 있죠?
뽑아놓은 거를요, 표본지 해줍니다. 표본지. 그 다음에 1단지는요, 우리 어디 공장 지역 같은 데 보면, 공업 단지 같은 데 보면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단지를 구분해 놓은 이런 것들을요, 하나의 단지다. 하나의 뭐라고요? 단지다.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단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아파트 단지 듯이. 그죠? 사후지구 아파트 단지,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하나의 단지 있죠? 이런 걸요, 하나의 단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또 있네요. 이번에는 주택을, 우리 건물을 분류하는 것은요,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주택을 분류하는 걸 물어봅니다.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볼게요. 주택 분류는요, 이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거하고요,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류하는 게 약간 달라요. 다릅니다. 약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30가구가 이하이거나 아니면 단독주택도요 30호 이하일 경우는요 보통 이제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뭘 적용한다고요? 건축법. 그리고 거꾸로 이 아파트 같은 게 30가구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단독주택이 30호가 넘어가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요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뭘 적용한다고요? 주택법. 그리고 이 건축법에서는요 주로 건축주가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지어서 개별 분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냥 분양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이 보통 건축주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요, 건설업자들입니다. 걔들은요, 보통 이제 청약을 받아서 배분해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또한 얘들은 건물만 지으면 안 됩니다. 얘들은요, 놀이터 같은 것도 지어야 되고, 관리사무소 이런 것도 막 의무적으로 지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 뭘 적용한다고요? 주택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의 분류도 좀 달리합니다. 약간 달리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분하는데 공동주택은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는요 다가구, 다중, 단독주택 구분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공동주택, 외국인 공간 같은 거는요 단독주택 쪽에 집어넣습니다. 공동주택은요 구분 구획된 마다마다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거 있죠. 이런 주택들 별도의 등기가 되는 이러한 주택들을요 공동주택이라는 거고,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든 아니면 뭐 공동으로 소유하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요 단독주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서 한 3년에 한 번 걸로 얘가 이제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3년에 한 번 걸로 물어보니까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를 공동주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 다중, 단독주택 요걸 뭐라고요? 단독. 싸잡아서요 단독주택이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무지하게 높아도 돼요. 근데 연립은요 4개층 이하입니다. 다세대는요 4개층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는요 3층, 다중주택도요 3개층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한 동의 바닥 면적으로 합쳐놓은 거를요 연면적이라 하는데, 얘는요 아파트야 무지 클 수도 있지만 연립주택은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요건 초과해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알겠죠? 그래서 요거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하세요. 감탄사입니다. 연세가 중단됐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한 200년 된 사람인데 40살 때 중단이 됐답니다. 여기서 연세가 아주 팽팽하답니다. 연세가 어떻다고요? 중단됐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공동주택, 여기서부터는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택 있죠? 이렇게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5, 4, 4, 3, 3. 얘는 5층 이상, 얘는 5층 이상, 나머지는요, 전부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5, 4, 4, 3, 3. 그 다음에 요거는요, 6666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 무지하게 커도 상관없으니까 6666 한 다음에 요것만 초과합니다. 요것만 뭐라고요? 초과. 나머지는요, 이하입니다. 전부 다 뭐라고요? 이하.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아, 연세가 중단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연세가 5, 4, 4, 3, 3, 6666 할 수 있죠? 요것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상 아니면 이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거기다 이제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립만 666제곱미터 초과하고 나머지는 이상 아니면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적어놨을 겁니다. 아, 연세가 중단됐다. 그래서 5, 4, 4, 3, 3, 6666 한 다음에 요것만 초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르면, 이거 약간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공동택과 단독택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기숙사는 뺍니다. 뭘 빼라고요? 기숙사. 여기는요, 공과는 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용어. 먼저 준주택이다. 요거는 말 그대로 원래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준주택이다 집니다. 그래서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죠. 이런 걸요, 준주택이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동네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고시촌에 있는 고시원 같은 거, 이런 걸요,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라든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실버주택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요, 준주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돼요. 얘네들은요, 이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데, 얘네들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형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 같은 소형주택 있죠? 이런 것들을요, 도시형 생활주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아파트가 있는데, 현관문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여기는 A세대가 살고 여기는 B세대가 살고 이렇게 해서 세대를 구분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주택 있죠? 이걸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등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등기는 그냥 한 사람 소유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걸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 자, 이렇게 먼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자, 택지 지역 내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행지입니다. 이행지.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땅을요, 이행지다. 그 다음에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러면요,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그 다음에 자, 부지는요,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땅까지 모조리 합쳐서요, 부지해 줍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지뿐만 아니라 하천, 도로, 철로 등 건축할 수 없는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를요, 부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나지는요, 이 빈 땅인데 건축물이 없는 땅이죠. 근데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빈 땅, 요걸요, 나지해 줍니다.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규제는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요, 나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지역에서는 여기에는 나지고 요거는 건부지인데 3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답니다. 한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나지가 더 건부지가 비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다 10층 바로 지으면 되는 데는 철거 비용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가를 시켜야 됩니다. 건부감가.
근데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빈 땅이 있고 모텔이 들어서 있는 땅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더 비싸 안 비싸요? 이런 땅 쓸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모텔이 들어서 있는 땅 있죠?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요, 건부지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건부 증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에서는 건부지가 최유효용 상태가 아닌 경우 10층 정도 지어야 제대로 이용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부 감가가 나타나서 나지 가격보다는 낮게 평가되죠. 근데 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법상 규제가 심한 지역 있죠. 건물도 못 짓게 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오히려 건부 증가가 나타나서 나지 가격보다는 높게 평가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나지 가격보다. 그 다음에 맹지는요, 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요, 맹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획지는요, 감정평가를 하려고 가격대가 비슷한 걸 잘라놓은 거 있죠? 이거 획지라는 겁니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요거를요, 획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법지는요,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이런 땅을요, 법지해 줍니다. 요거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윗집 소유. 그렇지만 활용실익은 거의 적은 땅을요, 법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택지에 인접한 경사된 토지, 요거를요, 법지라는 겁니다. 택지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과 인접해 있는 경사된 땅 있죠? 요걸요, 법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를요, 빈지해 줍니다. 빈지. 자, 그 다음에 소지는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요, 소지 이렇게 합니다.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아무래도 이용이라든가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악지는요, 홍수 등으로 강물로 잠긴 땅 있죠. 이런 땅들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요, 풀악지 이렇게 합니다. 다중주택은 오, 사, 에이, 연, 세, 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5, 4, 4, 3, 3. 얘는요, 5층 이상, 나머지는요, 이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뭐 층수가 무지하게 높아서 상관없고, 연립주택부터 6666 한 다음에 얘만 초과하고 나머지는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주택은요, 주택은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으로 이 그 3층 이하이면서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일단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개층 이하이죠?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냥 방마다 욕실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사시설 설치하면 안 돼요. 주방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중주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약간 어렵게 물어본 설명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는요, 요것만 알아도 다 풀려요. 풀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 문제 물어봤고, 그다음 부동산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문제 물어보는데, 여기서는요, 주로 아까는요, 부동산 하면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해서 막 지저분하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토지와 건물을 얘기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데, 건물의 특성은 책에도 있긴 한데, 여기도 없습니다. 책에는 있는데, 안 물어봐요. 요거는요, EJ가 됩니다. 안 물어보니까 주로 이제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어떤 특성이라고요? 토지의 특성.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가 거의 물어봅니다.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거의 더불어 거의 빼놓지 않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 토지의 특성이라고 있어 없어요? A 그 위쪽에 14페이지 위쪽에 있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이 있는데 여기가 별표가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 별표를 5개 친 거는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번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을 기준으로 5번 나왔으니까 안 나온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니까. 그래서 요것도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주로 자연적 특성에서 거의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자연적 특성은요 토지 중에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이런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어떤 땅을 줬어요? 토지는 꼼짝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영원히 소속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 시대와 장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해요 안 변해요? 움직일 수 없는 게 어떻게 변합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른 땅을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고 잘라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하는데 어떤 지역은요 잘라서 못 팔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먼저 자연적 특성은요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가지. 먼저 움직일 수 없다. 토지는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성이 있다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거 아니죠? 영속성이 있다. 영원히 존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 있다.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만큼은요 농지나 임지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전부 아닙니까? 요거를 생산비 투입한다 해도 늘릴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런 걸요 부증성이 있다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A 땅과 B 땅은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일단 위치부터 다르네요. 그다음에 지형, 지세, 지질, 지반 따지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 개별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땅이든 다른 땅하고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이걸 인접성이 따집니다. 이런 요 정도를요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자,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은요 다른 땅하고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그리고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 토지의 가치도 변해야 안 변해? 변하죠. 이걸 헷갈리게 위치의 가변성이 변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때 주로 이제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거의.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안 물어봐요. 얘는요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꼼짝 못하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바람에 어떤 형태의 특성들이 나타나냐 그런 얘기죠. 이런 걸요 공부할 건데 요거는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쉬었다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